우리는 살아가면서 결코 미뤄선 안 되는 선택이 있다는 걸 너무 늦게서야 알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은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순간은 늘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연약해지고 또 가장 진심을 드러내는 자리,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슬픔으로 가슴이 무너지는 자리에 엉뚱하게도 싸움이 터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웠던 형제가, 평생 함께했던 부부가, 수십 년을 함께 일한 동료가 마지막 작별의 순간 눈을 부릅뜨고 등을 돌립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20년을 근무했습니다. 수백 건의 마지막 인사를 함께했습니다. 그 속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싸움의 순간들을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장례식이란 누군가의 마지막을 보내는 자리이자 남은 사람들의 본심이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다툼들은 대부분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온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결과물입니다. 마지막을 보내는 날, 왜 우리는 다투게 될까요? 이 질문을 떠올릴 때마다 오래전 제가 만난 한 가족이 생각납니다. 90을 넘긴 어머니를 모시던 네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서울에 살며 매달 용돈을 보냈고, 둘째는 지방에 살며 1년에 두세 번 정도 찾아왔습니다. 셋째는 평생 독신으로 어머니 곁을 지키며 함께 살았고, 넷째는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넘은 상태였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네 형제가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빈소에서 어머니의 유품을 둘러싸고 고성과 눈물이 오갔습니다. 셋째는 어머니가 남긴 반지 하나만큼은 자신이 갖겠다고 했습니다. 평생 모시며 함께한 세월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첫째가 말했습니다. 그건 다 같이 나눠야지. 왜 혼자 가지려고 해? 둘째는 한술 더 떠. 그 반지 예전에 내가 사드린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셋째가 터뜨렸습니다. 너희는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얼마나 얼굴 보여줬냐? 내가 다 모셨는데 이 반지도 내 몫이야. 분노와 서운함, 죄책감과 자격주장,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 가족은 그날 이후 연을 끊다시피 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 장례 절차를 정하는 문제, 유품을 정리하는 문제, 모든 결정이 갈등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이유는 물건 때문이 아닙니다. 돈 때문도 아닙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나는 외롭게 살았다. 나는 희생만 했다. 나는 인정받지 못했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마지막 인사를 앞두고 비로소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해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는 누가 더 많이 사랑했는지가 아니라 누구의 희생이 인정받지 못했는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한마디 사과 없이, 한 번의 감사도 없이 그냥 지나친 시간들 속에서 조용히 자라난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순간들 5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내 가족의 마지막 인사가 눈물로만 끝나길 바라는 분들에게 늦지 않게 건네는 작은 조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순간, 첫 번째는 바로 조문 순서와 인사 방식입니다. 듣기에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예절 하나로 십수년 묵은 감정이 폭발하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오랜 직장 생활을 하던 박 선생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막내였던 그는 아버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진 못했지만 항상 마음속 깊이 존경심을 품고 있었죠. 형과 누나들이 먼저 도착해 빈소를 차리고 상주 자리를 정했습니다. 박 선생은 도착하자마자 고개 숙여 절하고 형에게 작은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는 조문 인사, 조금은 단정하고 질서 있게 하면 어떨까? 먼저 들어오는 분들에게는 형부터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은 순서대로 맞이하자고. 그러자 큰형이 말했습니다. 이봐, 넌 서울에서 직장 다니느라 집에도 잘 안 왔잖아. 지금 와서 이래라 저래라야?
셋째 누나는 덧붙였습니다. 우리 이럴 시간 없어. 그냥 오는 사람마다 알아서 받자고. 박 선생은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건 억울함과 소외감이었습니다. 나는 늘 혼자였구나. 이 가족 안에서 내 의견은 아무 의미 없었구나. 그날 저녁, 지방에서 오래도록 함께 일한 분들이 빈소에 도착했습니다. 박 선생은 그분들 앞에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찍이 떨어져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그 모습이 이상했는지 지인 하나가 물었습니다. 박 선생, 괜찮아? 왜 저렇게 서 있어? 그제야 박 선생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여기선 내가 나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 조문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고인을 기억하는 이들과 남은 가족들이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순서로 인사를 나누는지는 가족 간의 배려와 존중을 보여주는 작은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무시되고 서로의 감정을 무시한 채 무작정 지나가게 되면 마음속에 남은 건 추모의 감동이 아니라 소외감과 서운함뿐입니다. 고인은 단 한 사람이고 남은 이는 여럿입니다. 그 여럿의 마음이 한 방향을 보지 못하면 그 자리는 언제든 분노와 냉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사람 앞에선 조금 더 무심해지고 조금 더 거칠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 무심함이 때로는 상처가 되어 남기도 하죠. 공자는 말했습니다. 얘는 사람 사이의 마음을 가장 아름답게 나누는 방법이다. 장례식에서의 인사와 순서, 그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예의 하나에도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 진심이 없을 때 가족은 등을 돌리고 형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됩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내 말은 듣지도 않으면서 내 방식만 강요하던 가족, 늘 나만 뒷전이었던 빈소의 하루. 그 기억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그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은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떤 눈빛을 나눌 것인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는 사랑입니다. 그 예의 순서에서 밀려난 사람에게 남는 건 사랑이 아니라 상처뿐입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순간. 두 번째는 부의금과 장례비용 정산 문제입니다. 사람이 떠나는 순간 남은 사람들은 실질적인 문제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중 가장 현실적인 것이 장례비용입니다. 고인을 잘 보내드리는 일은 단순히 마음만으론 되지 않습니다. 빈소 대여, 음식 접대, 상복 준비, 화환 정리, 장지 비용 하나하나가 돈이고 그 돈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따라 형제 사이의 감정도 요동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유명한 약초꾼이었던 정노인은 산골에서 평생을 살다 돌아가셨습니다. 세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만 고향에서 정노인을 돌봤고 나머지 둘은 도시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정노인을 마지막까지 지켰고 장례식 절차를 거의 혼자 준비했습니다. 도시의 형들은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말했습니다. 우리가 비용은 낼게. 막내 넌 마음만 써. 막내는 고마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3일장이 끝난 뒤 정산 과정에서 갈등이 터졌습니다. 막내는 꼼꼼하게 장례식장 비용과 음식값, 운구 차량비, 조문객 식대, 모든 영수증을 모아 형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둘째가 말했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썼잖아. 이건 과하네. 조금 빼자. 막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조금 과했을 수도 있지. 하지만 아버지 마지막인데 형들도 그 마음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어. 첫째는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부의금도 많이 들어왔잖아. 그거에서 빼면 되지. 막내는 다시 입을 닫았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막내는 식지 않은 밥을 앞에 두고 혼자 밥숟갈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돈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 말이 목끝까지 올라왔지만 끝내 뱉지 않았습니다. 장례는 고인을 보내는 일이지만 그 과정을 함께하는 가족에겐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부의금은 공동으로 정리하면 좋고 비용은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쪽은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다른 한쪽은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에 머무르죠. 가장 큰 문제는 서로의 기준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막내는 정성이라 여긴 소비를, 형들은 과하다고 여깁니다. 형제라는 이름이 공평한 이해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마음은 같지 않지만 예로서 서로를 이해하려 한다면 그 차이를 좁힐 수 있다. 예는 마음의 틈을 메우는 도구입니다. 장래 비용이라는 현실 앞에서도 그 예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은 혹시 누군가의 장래에서 돈 문제로 불편함을 느낀 적 있나요? 아니면 나중에 그런 상황이 올까봐 미리 걱정해 본 적은요? 가장 좋은 예방법은 조금 빠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꺼내놓는 타이밍이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상처는 커지고 감정은 깊게 꼬입니다. 돈은 말하지 않으면 의심을 낳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을 제대로 보내고 싶다면 그 사랑을 감싸줄 수 있는 현명한 언어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부의금과 비용은 장례식장에서 싸움을 피하려면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현실의 언어입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순간. 세 번째는 고인의 병간호를 누가 더 했는가에 대한 다툼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사실관계가 아니라 그동안 쌓여온 희생의 무게와 그 희생이 인정받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고 그 어머니에겐 세 딸이 있었습니다. 큰딸은 결혼 후 먼 지방에 살며 가끔씩 전화만 걸어왔고 둘째 딸은 근처에 살며 자주 찾아오진 않았지만 가끔 음식이나 필요한 것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 결혼도 하지 않고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출근 전엔 죽을 끓여드리고 퇴근 후엔 지친 몸으로 허리를 주물러드리던 그 시간이 그에겐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세 자매는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막내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서서 눈물도 나오지 않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내야, 네가 엄마 곁을 지킨 건 고맙지만 우리도 마음은 늘 함께였어. 둘째 딸도 말을 보탰습니다. 다 같이 낳고 길러진 우리가 그런 걸 따지는 건 좀 부끄러운 일 아니니? 그 말에 막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혼자 감당한 병간호, 말없이 삼킨 서러움, 의지할 데 없던 밤들, 그 모든 시간 앞에 마음은 함께였다는 말은 너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 한마디로 상처를 줍니다. 특히 오랜 시간 병을 간호한 가족에겐 작은 무심함도 칼날처럼 아픕니다. 엄마 옆에만 있었던 게 다는 아니잖아. 우리도 각자 삶이 있었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이런 말들이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간병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지속되는 책임감, 끊이지 않는 두려움,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이 숨어 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은 장례식장에서 폭발합니다. 왜냐면 그간 쌓여온 것들이 마지막 작별이라는 압박 속에서 억누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자신의 희생이 너무 쉽게 평가절하되는 것 같아 분노하고 누구는 인정받지 못하는 외로움에 고개를 돌립니다. 병든 부모를 돌본 시간은 숫자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어디 있었냐? 라는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싸움의 시작입니다. 사마천은 말했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사는 자에겐 어떤 정의도 가르침도 통하지 않는다. 병간호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는 말. 그것은 남은 관계마저 끊어버리는 날선 칼입니다. 그저 따뜻하게 한마디. 정말 고생 많았어. 덕분에 편히 가실 수 있었겠구나. 그 말이면 서로를 안아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가족 중 누군가 오랜 병을 지켜냈다면 지금이라도 그 손을 꼭 잡아보세요. 네가 있어서 정말 든든했어. 그 말 한마디가 수년의 외로움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희생은 결국 인정받고 싶어 시작한 일이 아니지만 단 한 번이라도 진심 어린 인정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그 시간조차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병간호는 사랑의 무게였습니다. 그 무게를 쉽게 여기지 마세요.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순간,
네 번째는 고인의 유언이나 마지막 뜻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 준비가 남은 사람들에겐 또 다른 시작이 됩니다. 어머니는 분명 그렇게 말하셨어. 아니야, 나한텐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어. 이처럼 고인의 뜻을 해석하는 문제는 늘 말로 전해진 기억 속에서 충돌합니다. 제가 오래 기억하고 있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정 많은 어머니와 5자녀가 있던 집이었죠.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막내딸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치매 초기 증세가 있었지만 정신이 또렷할 때 종종 막내와 이런 얘기를 나누곤 했다고 합니다. 이 집 말이다. 나는 네가 있었기에 살 수 있었어. 남들은 몰라도 너한텐 이 집을 남기고 싶다. 막내는 그 말이 자신에게 큰 위로였고 삶의 무게를 견디는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서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형제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랬다고? 우리한텐 한마디도 그런 얘기 없으셨어. 유언장은? 그게 없으면 말뿐이야. 그렇게 다들 얘기할 수 있지. 막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딱히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셨고 그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이 이제는 가족 간 불신이 된 겁니다. 마치 누구의 기억이 진짜인지 법정의 선거처럼 감정이 엉켜갔습니다. 막내는 외로웠고 형제들은 불편했습니다. 그 집은 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손대지 못한 채 텅 빈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인의 말은 남은 사람들에게 기억의 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짐은 서로 다른 기억 위에 올라서 끝없는 다툼을 불러옵니다. 특히 말로 남겨진 유언은 가장 위험한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사적인 고백으로 기억하고 또 누군가는 공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니까요. 이럴 땐 무엇이 맞다, 틀리다를 따지기보다 그 말의 맥락과 정서, 그리고 고인의 삶을 통째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고전 중에는 위지지지자 불여지지자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을 안다고 말하는 자는 진짜로 아는 자보다 못하다는 뜻입니다. 고인의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 말 뒤에 숨은 사연, 그 말이 나왔던 날의 분위기, 그 사람의 일생과 성격까지 함께 이해해야 비로소 진심에 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리움과 소유를 혼동합니다. 고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으로 뒤바뀌는 순간 갈등이 시작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고인의 뜻을 각자의 마음으로 기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물건이든 집이든 혹은 단 한마디 말이든 어머니는 나를 믿으셨고 형제도 소중히 여기셨다. 아버지는 우리가 다 함께 화목하길 바라셨다. 이런 마음으로 고인의 마지막을 이해하려 한다면 그 뜻은 누구에게도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당신은 누군가의 마지막 말을 혼자만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나요? 그 말이 때때로 위안이 되면서도 한편으론 무겁게 다가오진 않나요? 그럴 땐 그 기억을 나누세요. 혼자 품은 기억은 짐이지만 함께 나눈 기억은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하니까요. 고인의 말은 물려주는 유산이 아닙니다. 그건 남은 우리에게 남긴 관계의 숙제입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싸우는 순간, 5번째는 누가 얼마나 슬퍼했는가에 대한 감정의 충돌입니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가족은 싸웁니다. 특히 장례식장처럼 감정이 극단으로 향하는 자리에서는 눈물 한 방울, 고개 숙이는 자세, 말 한마디의 뉘앙스조차 오해와 다툼의 불씨가 되곤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느 장례식장엔 아버지를 떠나보낸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장남은 평소에 무뚝뚝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었죠. 장녀는 눈물이 많고 말도 곧잘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막내는 해외에서 급히 귀국한 탓에 장례 첫날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첫째 날 밤, 빈소 한쪽에서 장녀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이렇게 보내드릴 수가 있어. 이렇게 허망하게. 그 말에 장남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 작게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편히 보내드리자. 그 순간 장녀가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너무하다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너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려? 그 말에 장남도 감정이 올라왔는지 딱딱한 어조로 맞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려야만 슬픈 건가? 나는 매일같이 아버지 생각하며 살았어. 말은 안 해도 마음이 없던 건 아냐? 이후 빈소 안의 공기는 차가워졌고 세 자녀는 각자 자리를 피해 밤을 보냈습니다. 장례식은 애도와 추모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소리내어 울고, 누군가는 말없이 술잔을 기울이며, 그리고 누군가는 그저 빈소 한켠에 조용히 앉아 고개를 떨굽니다. 문제는 그 표현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할 때 서로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넌 왜 우울해 보이지 않아? 어쩜 저렇게 무심할 수 있지? 이런 말은 상대의 방식은 모른 채 자기 기준만 내세우는 감정의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한 문학평론가는 슬픔에는 말이 없다. 진짜 슬픔은 침묵으로 침전된다. 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눈물보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침묵이 더 깊고 오래된 그리움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건 바로 이 감정의 비교입니다. 누가 더 슬퍼하는가? 누가 더 아파하는가? 이건 절대 가늠할 수 없는 감정의 무게입니다. 오히려 그 무게를 비교하려는 순간 사람 사이엔 금이 가고 위로는 사라지며 상처만 남게 됩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너는 왜 그렇게 아무렇지 않아 보여? 이게 너에게 아무 의미 없는 일인가 보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마음이 조용히 식어가는 경험. 그렇다면 기억해 주세요. 슬픔은 말하는 이의 몫이 아니라 느끼는 이의 깊이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절대 함부로 들여다보아선 안 됩니다. 슬퍼하는 방식은 다양하고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추모입니다. 한편으로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가진 감정의 민낯이 드러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참을 수 있던 말투, 묻어두었던 서운함, 말하지 않았던 비교 심리, 그 모든 것들이 슬퍼하는 방식이라는 이름 아래 분노로 뱉어집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떤 이들은 장례식장에서의 상처가 오히려 죽음보다 더 아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결국 떠난 사람을 두고 남은 이들끼리 마음을 나누는 자리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게 얼마나 모순된 일인지 깨닫지 못한 채 말이죠. 그러니 고인을 진정으로 추모하고 싶다면 서로의 눈물 대신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울지 않아도 슬픈 이가 있습니다. 소리내어 울며 진심을 전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 모든 표현은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보내는 인사입니다. 그 다름을 품을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작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싸우게 되는 5가지 순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 조문 순서와 인사 방식에서 소외감이 생길 수 있고, 둘째, 부의금과 장례 비용 정산 문제로 현실적 갈등이 터져나오며, 셋째, 고인을 돌본 간병의 무게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 깊은 상처가 남고, 넷째, 고인의 유언이나 마지막 말이 서로 다른 해석으로 형제 사이를 갈라놓고, 다섯째, 누가 더 슬퍼하느냐는 비교와 오해가 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은 겉으로는 작은 문제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감정과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장례식장이라는 공간은 죽음을 마주하는 곳이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삶의 민낯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한 사람의 마지막을 보내는 순간 그 사람을 중심으로 엮였던 관계의 실타래가 풀려나옵니다. 사랑, 희생, 질투, 서운함, 후회, 그 모든 감정들이 함께 얽혀 있다 보니 단 한마디, 단 한 장면에서 갈등은 쉽게 생깁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자리가 누군가에겐 평생의 기억으로 남는다면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따뜻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며 마음속에 남은 상처 하나쯤 떠오르셨나요? 장례식장에서 하지 말았어야 할 말, 그때 참았어야 했던 표정, 혹은 너무 늦게 한 위로, 그 모든 기억은 결국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가장 연약해지는 순간에
우리는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떠나는 사람 앞에서 남은 이들이 다투는 일만큼 슬픈 장면은 없습니다. 그 자리를 고요하고 따뜻한 이별의 자리로 만들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 슬픈가? 아니면 서운한가? 나는 진심으로 보내드리는가? 아니면 어떤 인정과 보상을 바라는가? 이 질문들에 조금만 더 솔직해진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한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모든 준비는 죽음 앞에서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평소에 말하지 못한 감사, 표현하지 않은 애정, 눈치 보며 미뤄둔 대화,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지금 더 많은 말을 나누고 더 자주 손을 잡고 더 깊이 눈을 마주쳐야 합니다. 노자가 말했습니다. 큰 사랑은 말이 없고 진심은 소리 없이 흐른다. 당신이 떠나보낸 사람도 당신이 언젠가 떠날 자리도 말없이 남는 진심 하나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누군가의 상처를 다독이고 어떤 이의 서운함을 풀어주고 또 다른 이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방송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세요. 누구와 어떤 작별이 있었는지 혹은 다시 꺼내기 두려웠던 기억을 이곳에서 조금씩 나눠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 그 질문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등불 하나 켜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